가야산 아래 10고을을 이루는 내포 땅은 예로부터 가장 살기에 좋은 곳으로 꼽힌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만물을 따뜻한 바람으로 소생시키는 계절 봄.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마음 맞는 이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그곳이 내포라면 더할 나위 없다.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이자 서산 구경 대표 관광지 해미읍성. 이곳은 행정 업무를 보는 읍성이 아닌 조선시대에 무려 230여 년간 충청 지역 군사 방어를 담당하던 곳이다. 올해로 축조 600년이 된 해미읍성은 우리나라의 읍성 가운데 원형이 잘 보존된 성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읍성이 잘 복원이 되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된 게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사적 현장이 현실에 우리 실생활이랑 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현실 안으로 이렇게 잘 스며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 현장에서 놀기도 하고 뭐 피크닉도 하고 그러면 뭔가 이게 역사책 교과서 안에서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가 늘 접하는 제가 그 유럽의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런 게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일상 생활 속에서 미술 작품을 접하면서 그게 미술관 가는 게 별로 어색해지지 않는 뭐 그런 것처럼 우리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읍성이 또 이렇게 공원처럼 잘 조성이 돼 있고 곳곳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복원 같은 게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곳곳에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평화롭네 진짜. 평화로운. 그래서 이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이제 태종 때부터 이곳에 이제 이 병영이 설치되면서 군사 방어 지역의 중심지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 뭐 정말 우리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도 이곳을 거쳐가셨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또 이곳에 유배를 와서 또 시까지 남기셨고 그러다가 또 이 내포 지역에 또 천주교가 널리 전래되는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또 그런 역사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많은 그 순교자가 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장소였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되는 그래서 이 교황까지도 직접 오셨고 바로 그런 이 많은 역사가 이 해미 아주 이 평화로웠던 이 땅에 담겨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역사에서 또 평화와 화해를 또 이렇게 더 생각해보는 그런 또 이 계기가 되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제 불교 문화의 꽃 서산마의 삼존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의불 중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드디어 이제 여기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이제 서산 우리 용열리 마의 삼존 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이런 그 바위에 이거 남긴다라는 게 특히 이게 화강암이어서 이게 되게 이렇게 조각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 당시에 백제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죠.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미소가 되게 은은한 느낌, 온화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고 특히 이 위치도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백제가 이제 부여에 도읍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여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이제 지금의 서산 태안을 거쳐가지고 이제 태안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중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는 그 어떤 그 교역로에 위치를 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평안이라든가 또 안정을 기원하는 또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로 유명한 건 서산의 자랑
천년고찰 계심사도 빠질 수 없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일주문을 통과하면 계심사와의 첫 만남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계심사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요. 그 계심사는 뭐 그 한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주는 절.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정말 옆에 바로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고 마음이 아주 그 평온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좋잖아요. 원래는 이제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절이었고 이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중창이 된 절인데 많은 이제 고승들이 또 머물면서 좀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알차게 이 정각이 잘 갖춰진 그런 그 절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계심사 하면 봄이 참 좋다. 봄에 찾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매하고 벚꽃이 아주 잘 이제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심사는 또 봄에 오면 더 좋다라는 말이 있죠. 봄철이라면 벚꽃이 대단하다. 그것도 겹벚꽃이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 골짜기로 시작되는 이것도 세심동, 마음을 씻어주는, 이번에는 계심사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 마음을 씻어주는 동, 이때 이 동이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좀 찌든 마음을 확 씻어내고 또 계심사에서 마음을 확 열어보는 과정을 한번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심사는 정면 누각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안양루라고 돼 있죠. 이 안양루를 지나 올라오면 가장 이 중심되는 건물 이제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왼편 쪽에서는 흰검당, 이 심은 찾을 심, 검은 칼검,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건물도 보면 상당히 이 계심사 건물 중에서는 가장 이제 오래된 그 목조 건축의 또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웅보전은 또 특이한 게 보통은 대웅전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곳에는 아미타불 그리고 지장보살, 관음보살 그렇게 이제 세 분 또 부처님을 모셔놓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 계심사는 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크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아기자기하면서도 갖출 것은 잘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주변에 뭐 벚꽃이라든가 이런 조경, 뭐 연못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찾고 싶은 그런 절이고 특히 안양루에서 저녁에 쫙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서해의 이 낙조를 한번 보는 것도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좀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좀 뭐 근심이라든가 시름 같은 것을 쭉 떨쳐버리고 계심, 마음을 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이곳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산 계심사에 멀지 않은 거리에 예산 수덕사가 있다. 덕숭산 자락에 위치한 수덕사는 넘치는 볼거리와 예술가들의 이야기거리로 사계절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 예산이 배경욱 작가님 뭐 고향이시라면서요? 네, 저희 아버님 고향이신데요. 여기 덕산 실향리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곳이 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수덕사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절 밑에 막 산채 정식 팔고 이런 것도 많고. 소풍 오기도 좋은 데고 또 뭐 가족 나들이 네. 칠순잔치도 이곳에서 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저쪽에 또 불교 미술관도 그렇죠. 생기고 예전에는 다 없던 것들. 그래서 이 수덕사라는 절에 뭐 되게 좀 다른 절하고 차이점이라면 우리 지금 방금 일주문을 통과했는데 사실 일주문도 통과하기 전에 선문이라는 또 다른 문이 있고 선문 다음에 일주문 그리고 또 아주 그 특이한 게 이 사찰 경내 안에 네. 이 미술관하고 이 수덕 여관이 있는 거 이거 되게 아주 그 특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수덕사나 수덕여관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좀 친근한 그런 장소여서 좀 많은 분들이 이곳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야기도 굉장히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수덕사의 스토리를 더 뭐 극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대표적인 공간이 이 수덕여관인데, 원래 이 수덕여관은 수덕사의 비구니들이 많이 사셨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살았던 그 절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수덕사의 비구니 분 중에 우리 김원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뭐 그 당시로 치면 엘리트 여성이셨어요. 예. 그런데 좀 뭐 아무래도 좀 뭐 인생에서 있어서는 좀 아픔도 겪으셨어요. 이혼, 재혼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 불교에 귀해서 이제 그 불교의 법명이 이제 이렵스님. 네, 맞아요. 이렵스님이셨고, 그리고 이렵스님으로 계속 이제 사시다가 이 76세 입적하셨던 바로 이 그분하고 이렇게 아주 관련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수덕여관입니다. 근데 사실 수덕사하면 이제 이렵스님도 워낙에 유명하시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더 등장하잖아요. 신여성. 예, 우리 신여성 하면 또 뭐 나혜석, 네. 그 뭐 거의 뭐 근대 뭐 최초의 뭐 유학생, 또 이렇게 화가로서도 네. 이름을 날리셨던 분인데, 이 이렵스님이 스님이 되는 걸 보고 본인도 좀 이렇게 스님이 되고 싶다. 근데 요 이렵스님의 스승이 또 이 수덕사를 또 대표하는 스님이 우리 만공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나혜석 선생은 결국 이제 스님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실은 또 이 나혜석 선생이 이 수덕여관에 머물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 이제 이용로라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마 이용로 화백은 우리 정말 근현대 또 이 화가 중에서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 이용로 화백이 1967년에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뭐 뒤흔든 사건이 일어나요. 그쵸. 동백림 사건. 그런 그 이용로 그 화백이 이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한 후에 이곳에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좀 요양을 하셨던 또 그런 또 공간. 그래서 이 수덕여관에 이제 머물리셨다가 이제 유학 갔다가 또 이곳을 또 이제 귀처로 삼았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원래 부인이셨던 그 박기희라는 분이 또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좀 그분을 또 이렇게 또 후원을 했죠. 이 수덕사가 여성분들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도 이렇게 정말 거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무시는 공간이기도 했고, 여기다가 예, 이렵스님, 나혜석, 그리고 또 우리 뭐 박기 여사 이분들까지 참 또 이 많은 여성들의 또 좀 삶이 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나혜석 씨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헌신적인 그런 아내로 대표되는 또 이용로 화백의 부인분과 해서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수덕사 봄바람에 속삭인 새 여인의 사연뿐일까. 수덕사 대웅전은 한국 목조 건축사상 매우 중요한 문화재다. 예, 여기 곳이 바로 이제 수덕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대웅전인데, 딱 보셔도 이게 되게 오래된 건물 느낌이 나지 않아요? 예. 수덕사 대웅전은 1937년에 이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묵서가 발견되었어요. 거기에 바로 이제 고려 충혈랑 때 1308년에 이것을 세웠다라는 그런 딱 기록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국사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뭐 고려 시대의 건축물은 하면 수덕사, 대웅전, 뭐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바로 그 대웅전. 그야말로 이 옛날에 그런 그 건축이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갈 정도로. 그리고 이런 그 맞배 지붕 형식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주심포 양식. 그리고 주심포 양식도 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그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현재 지금 국보로, 이 건물 자체는 국보예요. 국보 제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실은 돌도 아니고 이런 나무로 된 고려시대면 뭐 한 막 700년, 800년 뭐 이렇게 된 건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또 뭐 자랑거리죠. 이런 선조들이 이런 건물 하나하나를 지을 때 정말 뭐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이 대웅전에서 또 이렇게 내려다 보면 상당히 전망이 확 트여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의 뭐 향기가 쫙 전파되는 이거 아주 그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정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내포 지역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이런 전형적인 곳이 바로 이곳 수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 아래서 정면을 올려다보면 지붕골이 길고 높아 지붕의 하중이 가히 위압적이다. 배흘림 기둥은 이 묵직한 지붕을 700여 년 동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측면에서 보면 대웅전의 미학이 절정을 이룬다. 사람 인 모양의 맞배 지붕이 간결 명쾌하다. 군더더기 없이 웅장하고 우직한 대웅전까지 아름답다는 수식어가 부족할 수덕사다. 내포에는 역사를 품은 명당이 많다. 토정 이지암묘 또한 명당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토정 이지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지암 하면 토정비결의 저자 뭐 이렇게 많이 알고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은 저 토정 이지암 선생이 점을 잘 친 그런 인물, 뭐 심지어 뭐 점쟁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토정비결은 이지암 선생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이지암 선생의 이름을 가탁한 그런 저술이다. 조선 후기 그 세시풍속을 정리한 책인 동국세시기와 같은 책을 보면 토정비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까지는 토정비결이라는 책 자체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빨라도 이 19세기 후반 이후에 어떤 비결류의 책이 저술되면서 토정 선생의 이름을 넣어야 이게 잘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탁했다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토정 비결에 토정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16세기 사람인데 거기에는 또 토정 선생의 인생 역정이 관련돼요. 그래서 항상 그 양반 명문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희 씨 명문가 후손이거든요. 사실 고려 말에 모근 이색이라는 분을 배출한 그런 그 정말 양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하고 항상 어울리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힘든 상황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하면 뭐 좀 길이 보인다. 또 미래까지도 또 뭐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그 좋게 겹쳐지면서 후대에 그런 비결류를 책을 쓸 때 바로 이제 토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집어넣었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정 선생은 사실은 그런 비결류의 책을 쓴 그런 뭐 저자라기보다는 사실 백성들의 이런 그 생활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지암 선생님에 대해서 좀 토정 비결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적들이 있는데 그걸 좀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면목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지암 평전을 썼던 거고 이지암 평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 오히려 더 이분이 그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좀 노력을 뭐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무덤까지 찾아와서 보니까 좀 더 저는 또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책에 썼기 때문에.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았던 토정 이지함. 그래서일까? 토정 이지함묘는 명실공히 명당 중의 명당으로 걸출한 후손들을 배출했다. 흥선대원군이 까다롭게 택한 명당으로
둘째라면 서러울 남영군 묘. 영화 명당의 소재가 된 조선 최고의 명당이다. 보면 이 뒤에 이게 지금 그 가야산인데 상당히 그 풍광이 좋죠. 확실히 이렇게 딱 전망이 확 트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무덤 자리로 아주 그 적절한 그런 모습. 야, 근데 좀 아직 그래도 이 산 곳곳에 벚꽃들이 저렇게 잘 보이네요. 여기 지금 또 올라 보니까 그 정말 그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한눈에 이 명당이다 딱 느낌 오죠. 저기 멀리까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무덤 뒤에는 이렇게 이 병풍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이 산이 있고, 이렇게 바로 뒤 산에 있죠. 그 다음에 저 멀리 저기 또 이렇게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산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위치에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 무덤을 잘 썼기 때문에 그 두 명이나 되는 그 지간의 말 그대로.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남영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연천에 있는 무덤 이것을 옮겨져서 결과적으로 이 1868년에 이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결과적으로 이 무덤을 훼손하는 성공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무덤에 있는 뭐 관을 꺼내가고 이러면 이제 뭐 인질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획격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그것도 실패하고,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그 서양 세력, 특히 오페르트가 이 천주교인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해서 오히려 그 서양이나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오페르트 그 도굴 사건이었고, 바로 이 남영군 묘에는 그런 또 우리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한편으로 본다면 이곳 바로 이 내포 땅이 정말 정말 명당이다. 예, 그래서 여기 무덤 이외에도 남영군 묘 이외에도 바로 요 조금만 또 내려가 보면 그 헌종대왕 태실. 우리가 보면 이 무덤도 되게 중시하지만 조선시대 이 왕실에서는 왕자녀가 태어나면 그 태를 또 명당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 백자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서 명당에 보관을 하는데, 바로 이 남영군 묘 바로 앞에 태실이 조성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곳은 그야말로 이 명당으로서 검증을 받은 곳이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포 땅이 정말 뭔가 이렇게 좋은 땅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번영과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위해 태를 명당에 봉안했다. 네, 지금 와 있는 곳은 헌종대왕 태실이라고 해서 그 이제 태실 좀 들어보셨어요? 왕실 태실? 태실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태하고는 관련이 있다라는 딱 느낌은 들죠.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의 왕자녀가 출산을 하면 이 태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삶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를 상당히 이제 잘 보관을 해요. 바로 뭐 궁궐 근처에 묻고 이러는 게 아니라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그 남영군 묘 같은 경우도 정말 명당이다 이랬는데, 어쩌면 저것은 또 우리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 명당이 중요하듯이 출생의 순간에도 명당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그 명당터를 찾아서 왕실의 태실을 조성을 하는데, 바로 이곳 지금 그 남영군묘 바로 인근에 태를 이곳에 이제 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태를 봉안을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왕이 되면 이렇게 그 성물을 조성을 해요. 성물 이렇게 이 거북과 같은 이 규부라고 하는데, 여기 아마 이 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제 그 태실의 그 주인공을 보여주는, 이건 아마 훼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태실의 이런 모양들이 상당히 좀 그 불교 양식하고도 닮아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하는데, 그래도 원형이 남아 있는 형태예요. 이 상당수의 태실은 일제강점 시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실을 다 이제 파괴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으로 다 옮겨버려요. 지금 서삼릉에 가면 이제 태실 총 54위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옮겨지기 전에 어떤 그 원형을 보여주는 헌종대왕 태실입니다. 태실에 또 원형이 또 잘 남아 있는 곳은 창경궁안에 가면 성종대왕 태실이 원형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그의 삶과 문학이 깃든 선비의 집 추사고택을 찾았다. 예, 지금 바로 우리 그 추사 김정희 선생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추사체 그리고 이제 세안도라는 그림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예산을 우리에 있는 이 집을 지금 추사고택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증조부가 김한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조의 사위예요. 예, 왕실의 사위가 되니까 이 지역을 특별히 이제 하사를 하면서 이 김한신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이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주변에는 뭐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요쪽에 조금 더 가시면 이 김정희 선생 묘소가 있고 또 조금 더 가보시면 그 조부인 김흥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무덤인데 이분의 무덤 뒤에는 또 뭐가 눈에 띄느냐 하면 백송, 흰소나무. 이 흰소나무가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백송도 추사 김정희 선생이 1809년에 중국에 이제 그 사신단의 일원으로 가요. 그때 이제 뭐 이 당시의 백송을 가져와서 뭐 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주목되는 곳이 김한신이라는 분 이야기 했잖아요. 이 김한신이라는 분이 영조의 사위였는데 39살의 나이로 이제 죽어요. 이 죽게 되는데 이 당시의 화순옹주 그 부인이잖아. 이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 이제 그 뭐 가슴 아파하면서 두 사람이 뭐 사랑이 정말 열렬했는지 곡기를 끊으면서 나도 남편 따라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정말 영조가 또 이뻐했던 그런 딸이거든. 그래서 영조가 뭐 정말 밥 먹어라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이거를 계속 이제 그대로 이제 곡기를 끊고 결국은 죽어요. 남편 따라 죽은 거예요. 자결 한 거야. 그래서 여기 가시면 그때 이 화순옹주를 남편을 따라 죽은 정절을 인정을 해서 연료문을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화순옹주 홍문이라고 해서 지금 요 홍문이 지금 연료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영조 때는 만들어지지 않아. 영조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 아버지 말 안 듣고 결국은 남편 따라 죽었으니. 그런데 나중에 정조 때 와서 이 홍문을 세워줬던 또 그런 또 스토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제 책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그 56개의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라는 책에 보면 바로 요 영조의 그 사이였던 이저 김한신과 요 또 뭐 추사고택 그리고 이 화순옹주 이야기를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바로 이 추사고택 바로 이 근처에 2008년에는 추사 기념관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뭐 여러 뭐 유품이라든가 또 이런 기록물을 이제 전시를 해서 이 추사 선생의 이런 좀 흔적들을 그래서 이 고택 근처에 이 기념관이 있으면 훨씬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딱 보고 와서 저기를 이제 가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이제 추사 선생을 또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 추사고택 또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터에 자리 잡은 명당이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큰 일을 한 사람이 나면 가까운 산과 땅의 전기를 받아 그런 인물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윤봉길 의사 사적지도 그 대표적인 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 터를 큰 인물이 날 자리라고 풀이했다. 특히 한국을 건져내는 집이라는 뜻의 저한당은 윤봉길 의사가 학문을 수양하고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공간이다. 예, 이곳은 바로 윤봉길 의사가 4살 때부터 성장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망명을 하기 전까지 사셨던 그런 집인데요. 태어난 곳은 요 바로 개천 건너에 가면 생가가 남아 있는데 광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현당, 그리고 여기 이 집은 바로 저한당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윤봉길 의사 하면 그 당시 홍코 공원에서 이 폭탄을 투척했던 도시락 폭탄. 예, 우리 흔히 이제 도시락 폭탄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물통 폭탄을 투척을 했어요. 근데 왜 도시락으로 알려줬어요? 이게 워낙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도시락 폭탄. 왜냐하면은 물통 폭탄은 투척을 하고 이 도시락 폭탄은 이게 혹시 불발됐을 때 예비용 및 사실 마지막에는 자결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락 폭탄을 든 채로 이제 결국은 이 체포가 되게 되는데 그해 결과적으로 이 사형이 집행되면서 순국을 하신 바로 그분 윤봉길 의사의 삶의 정말 자취가 이곳에 잘 남아있고, 여기 지금 앞에 뭐 이런 마당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이곳에서 실제 이 지역에 있는 당시 농민들을 위해서 야학 활동도 하시고 상당히 이제 뭐 깨어있는 이런 또 지식인으로서 크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윤봉길 의사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젊은 나이인데 25살에 돌아가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또 이런 조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이제 집을 떠나서는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걸 실천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뜻을 실천하시고 정말 이제 죽어서 결국은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중국의 총통이 이제 장개석이라는 인물인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국군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이 젊은 청년이 해냈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정도로 윤봉길 의사는 그 당시에 다른 또 이 주변국들에게도 아주 큰 정말 이 영향으로 귀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윤봉길 의사 같은 이런 분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이제 일제강점 시기를 극복을 하고 정말 이 해방이라는 1945년 우리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잘 생각하면 그런 우리의 독립에는 이런 분들의 그런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추억이 된다.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역사가 된다. 내포의 봄을 오롯이 느끼며 역사의 보물을 발견한 시간들. 내포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